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대한신장학회와 그 비욘디가 함께하는 그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이사를 맡고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황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신장학회에서 홍보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국립경찰병원에 근무 중인 박지연입니다. 네, 진행은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전에 이동영 선생님이 워낙 또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또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학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신장병들의 여러 가지들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또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으니까 많은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은데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좀 어떤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연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또 멘트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 일단 써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이름이 낯설고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어떤 병인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얼차례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 유사 증상을 보였다. 라고 했었는데요. 횡문근 융해증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냥 무서운 병 같고 이게 뭔지 싶고 그랬는데 이거의 무슨 뜻이냐, 먼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자로 쓰면은 횡문근 융해증, 영어로는 랍도마이오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영어랑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영어도 어렵네요. 그죠? 랍도마이오라이시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뭐 랍도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가로무늬 근육이 녹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횡문근 융해증 가로무늬 근육이 녹는다. 아직도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육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골격근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면 팔다리에 다 붙어 있는 큰 근육들, 이런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 장기에도 사실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가 되려면은 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데에도 장기에도 당연히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 붙어 있는 골격근을 횡문근, 수위근이라고 하고 장기에 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근육은 민무늬 근육, 평활근, 비수위근이라고 하는데 횡문근 융해증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골격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런 근육이 녹는다라는 병입니다. 그럼 이게 왜 녹고 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육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에 자극을 받거나 손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근육 세포가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터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근육이 터진다고 근육이 하니까. 터진다. 네, 그죠. 근데 네. 사실 이게 세포가 우리가 뭐 사실 상처가 나도 이게 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에 손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이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근육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막 네. 찢어지거나 그거 아니에요. 막 그게 완전히 녹아버리거나 그거 그런 아니에요,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맞아요. 근육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근육을 이루는 세포들이 이제 파괴가 돼서 네, 맞습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저렇게 이제 혈관으로 저렇게 맞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뭐 횡문근 융해증 하면 좀 근육이 막 녹아 버려서 내가 흐물흐물해지고. 네네 그런 거 아니냐고 네. 생각할 수 많은데 지금 정확한 의미로는 이제 그런 근육이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육의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이 혈액 내로 새어나오게 되는 그 현상을 이제 횡문근 융해증, 횡문근 가로무늬 근육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이 혈액 내로 새어나온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왜 위험하게 되냐면은 근육세포 안에는 보통의 우리 혈액 내보다 훨씬 많은 칼륨이라든지 인,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내보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은 세포 안에 있던 이 다량의 물질들이 혈액 내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 내에서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좀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심장 박동은 원래 이제 쿵짝쿵짝 리듬에 맞춰서 잘 뛰어야 되는데 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느려지거나 이게 이상해지는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이제 칼슘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경련, 떨리거나 이제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세포 안에는 우리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많다고 했었죠. 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육세포 안에 있는 물질인데 이게 많이 갑자기 다량 혈액 내로 흘러나가면은 어디로 나가느냐? 결국에는 콩팥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콩팥의 입장에서는 본래 하던 일이 아닌데 갑자기 다량의 미오글로빈이 마구 들러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갑자기 콩팥 안에 이제 미오글로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콩팥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여과를 하기도 하고 콩팥 세포가 죽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콩팥 안에 빠져나가는 소변이 나가야 되는 길목이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를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콩팥내과 의사, 제가 이제 콩팥내과 의사인데 콩팥내과 의사가 왜 그 근육이 망가지는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육을 보는 사람은 저희는 아니고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뭐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콩팥내과 선생님들이 보냐면 결국은 근육이 파괴된 그 찌꺼기가 어디로 가느냐, 피를 타고 돌아서 그 콩팥으로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미오글로빈도 글로빈이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일종의 단백뇨가 갑자기 생긴다. 단백뇨 하면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콩팥내과, 신장내과 가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콩팥 내과의 선생님들이 이런 횡문근 융해증을 많이 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횡문근 융해증이 좀 심하게 생긴 경우에 즉 무슨 뭐 건물이 이렇게 파괴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이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 깔려가지고 한 사람들이 막 힘들어진다 막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신경외과 선생님,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다 중요하시지만 우리 콩팥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혈액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에 있는 찌꺼기를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제가 뭐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서 크게 잡아주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저희 마이크 조금 손보느라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우리 이동영 원장님이 또 댓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원장님 자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네요. 네, 그때까지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그럼 이게 콩팥 손상이 되는 이런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을 왜 콩팥 의사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횡문근 융해증에서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 손상은 하지만 근데 아주 흔하진 않지만 보통 생기는 빈도는 뭐 15%에서 50%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고는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투석이 필요하느냐? 그 정도로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그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콩팥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거의 큰 사고나 뭐 다리가 절단되든지 다리가 뭐 시멘트 큰 덩어리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크러싱 인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완전 짓이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거의 이 병 때문에
투석을 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잠깐 망가졌다가 그게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사실 오늘 앞에 제목도 무시무시했는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석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따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합병증이 있긴 합니다. 이제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횡문근 융해증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조금 어렵죠. 구획증후군 무슨 말이냐? 구획에 있어서 생기는 증후군이다. 영어로는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따가 뭐 증상이랑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붓잖아요.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친 부위에 부어요. 근육이 이제 붙게 되는데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건 근막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눌려져 있거든요. 잘 쌓여져 있는데 근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물 안에 잘 쌓여져 있는데 이 안에는 가운데쯤에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점점 부으면은 가운데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끝으로 가는 혈액선이 떨어진다든가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잘 안 들어 올라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근막을 터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 우리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의사나 이제 의료진들이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다리가 점점 더 붙진 않는지, 밑으로 가는 맥박이 잘 느껴지는지, 뭐 다리가 차거나 아프다고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또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근육 안에 압력을 재기도 해요. 그래서 압력을 재면서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은 빨리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요거를 압력을 낮춰주는 시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병입니다. 네. 네. 그럼 횡문근융해증은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생기느냐? 사실은 네. 제가 경험해 보면은 언제 생기냐면 여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여름에 왜 많이 생기느냐? 여름에 보면은 자기 몸매를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막 키워야 되는 맞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근육을 키우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젊은 네, 맞습니다. 약 19세에서 네. 20세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입원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입원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응급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은 젊은 분들 진짜 많이 봐요. 20대 여자나 남자분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 사실 제일 많이 보는데 저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걸 처음 사실은 명명한 거는 전쟁 때, 2차 대전 때라고 해요. 그때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러쉬 인저리라고 해서 이제 런던에 폭격이 막 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근육이 손상되고 갇혀 있고 탈수가 되고 이랬을 때 이제 근육이 손상되면서 콩팥도 망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된 거고요. 우리가 흔하게 보진 않지만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뭐 지진으로 빌딩에 갇힌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근육이 손상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세포 안에서 이제 있던 물질들이 혈액 내로 방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고강도의 운동을 과하게 한 초보자들. 요럴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초보자들. 네, 초보자들. 보면은 이제 처음 등록해서 맞아요. 3달 끊었고 오늘 가서 처음 운동했더니 갑자기 아침에부터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 다리가 못 움직인다 이런 맞아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임상에서 네.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이긴 한데 또 의외로 또 수술을 하고 난 경우에 이제 간 수치가 안 좋아요. 혹은 근육 수치가 올라갔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장기간 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이 뭐 30분짜리 수술도 있지만 6시간, 7시간 뭐 아주 긴 수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하는 동안에 똑같은 자세로 이제 근육이 눌려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류가 되면서 압박을 받고 요때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 소방관 분들인데요. 이제 사실 이런 횡문근 융해증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 더 잘 생기는데 이제 소방관 분들은 화재 현장에 되게 무거운 걸 또 지고서는 막 뛰어다니시잖아요. 더운 데에서. 그렇죠. 사실 이런 환경들이 사실 횡문근 융해증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흔하게 드시는 약들 중에서도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혈압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은 보통 기본으로 다 드시고 계시고, 연세 있는 분들 이제 고지혈증 약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무슨 스타틴 이렇게 네, 끝나는 스타틴 약들. 다 아시죠? 네. 스타틴.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의 이제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횡문근 융해증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심각하게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고, 약간 일시적인 뭐 근육 수치 상승 요 정도 생기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술 그리고 마약 이런 경우에도 횡문근 융해증을 잘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드물게는 유전성 근육 질환 같은 것도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고지혈증 약 그 먹다 보면은 약간 근육이 좀 묵신거리거나 이렇게 근육 힘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약을 좀 끊으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해 주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얼마나 심각한 증상인지를 먼저 여쭤봐요. 그래서 네. 일단 왜냐하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이득이랑 이제 내가 잃어야 되는 거, 이걸 스스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약을 쓰거나 좀 더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겠지만, 그냥 약간 왠지 약을 먹으니까 조금 쥐도 나는 것 같고 조금 근육통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은 일단은 조금 더 드셔보시도록 좀 유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50대 중반이고 아직은 고혈압 당뇨는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LDL 130이면은 조금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든 약은 사실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이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일부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약은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약을 요새 고지혈증 약 당뇨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LDL 130이고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센 약을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당뇨가 생기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은 상당히 고강도의 이제 고지혈증 약을 쓸 때, 그럴 때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근데 심장병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낮춰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걸 감안하고라도 어떻게 보면은 심장병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고강도의 스타틴을 쓸 가능성은 사실은 좀 적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더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엔젤님께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드셔도 이게 생길까봐 걱정되실 거보다는 실제 생겨도 근육 부작용 정도는 그냥 좀 미미한 정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부작용도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당뇨병은 굉장히 오래 먹었을 때 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꾸준히 약을 잘 드시고 오히려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약 얘기가 나오시니까 다들 질문이 좀 네. 많으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상당히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횡문근 융해증을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건 사실 이런 스피닝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 자전거 운동이거든요. 이걸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겨서 오는 여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10년 전에 해봤는데 이제 광고에 딱 써 있어요. 1시간 1000칼로리 폭파. 이렇게 써 있으면은 가잖아요. 가면은 진짜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하거든요. 무섭네요. 그래서 네. 상체를 막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매우 빠르게 매우 강한 운동을 빠르고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여자분들이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충남대 선생님들이 보고했던 연구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한 5년 동안에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 환자 약 70명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13명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스피닝을 하다가 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닝이 워낙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90%는 여자분, 한 분이 남자분 정도였었는데요. 이분들이 스피닝을 하고 나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때까지 그 전에 스피닝을 한 몇 시간 정도 했는지 평균 시간을 혹시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스피닝을 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스피닝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연구했던 거에서는 횡문근
횡문근 융해증이 오기 전에 스피닝 운동 평균 시간이 59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보통 1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네, 첫 네. 수업하고 나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첫 수업하고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들. 시작한 사람들. 처음 시작해서 네, 첫 약 수업에. 59분 이렇게 1시간 정도 네. 하면 생겼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일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심하게 생기지 않는데 잘 모르고 이제 처음 간 사람들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네.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따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 물론 뭐 단기간에 빨리 해서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하셨을 경우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 많죠. 남자분들은 적지만 남자도 요즘에는 운동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옛날 연구여가지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소개시켜줄 요즘에 떠오르는 또 운동은 크로스핏입니다. 이거는 네, 네. 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운동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이 사실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10년간. 근데 그거의 네. 많은 비율이 이제 크로스핏과 같은 단체 운동을 하고 나서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운동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과도하게 빠르고 강한 운동일 때 가장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GX 운동들이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단체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맞춰서 나 이상의 운동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빠르게 매우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핏이나 스피닝 같은 경우에 횡문근 융해증이 잘 오는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연구에 따르면 여기는 또 80%가 남자였다고 해요. 크로스핏 이후에 그럴 것 생긴 같아요. 거는. 네, 네. 그리고 한 35세 정도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풍도 있어서 많이 하고 계신데, 뭐 봐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은 저희가 조금 낮게 낮추겠다 이렇게 우리 그 코치님한테 PT 받으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 꼭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걷기 뭐 이런 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거 무거워서 절대 못 들 것 같은데, 네. 네. 크로스핏이라고 저도 그 그림을 처음 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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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기구는 많이 봤는데 저 기구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기구로 저걸 기구 무거운데 왜 들지? 이 생각만 했었는데, 네, 저렇게 하는 운동인지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아까 엔젤님이 질문해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 계열 약이라고 비욘디에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스타틴 계열이 아닌 고지혈증 약도 있나요? 있죠. 고지혈이라는 거는 꼭 기름이라는 게 이제 그 지가 기름 지자잖아요. 그래서 피에 기름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크게 보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있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런 중성지방 낮추는 약은 주로 이제 우리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쓰고 또 페노파이브레트 같은 약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결국은 둘 다 혈관에 도움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런 약들인데, 특히 스타틴 같은 경우가 아까 말한 LDL 콜레스테롤, 그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아마 하나 내지 2개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약이 이렇게 오메가3에다가 고기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틴을 넣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분들이 열심히 그걸 개발하고 계신데, 고지혈증 하면은 내가 중성지방이 높은가 아니면 LDL이 높은가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요새 젊은 환자들은 아무튼 이제 워낙 운동을 다들 많이 하니까 사실 젊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느냐, 노인들은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라든가 사고라든지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노인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 낙상 후에 누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외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도 생길 수도 있지만, 낙상 후에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마찬가지로 아까 수술 후에 눌리듯이 내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손상이 되고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할 때보다
우리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라가는 근육 수치의 상승은 더 낮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콩팥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좀 더 위험성은 사실 조금 더 높아요. 아무래도 나이라는 인자가 되게 중요하고 워낙 기저질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생기는 횡문근 융해증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이제 지냈는데 내가 어떨 때 그럼 이게 횡문근 융해증인가? 사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내가 운동하고 왔는데 내가 횡문근 융해증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어떨 때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 사실은 횡문근 융해증을 나도 모르게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야. 네. 무서운 그림인데. 그래서 네.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곤장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 사망하고. 이렇게 곤장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파괴되는 행위거든요.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가볍게 때리는 채찍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커다란 걸로 큰 근육을 이제 파괴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근육이 파괴가 되고 이러면서 횡문근 융해증이 유발이 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면 물도 못 마시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러다가 이제 소변량도 줄고 옥살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은 사극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환자분들이 올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횡문근 융해증의 3가지 증상은 근육통, 위압감, 진한 소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3가지가 모두 함께 있는 경우는 사실은 뭐 10% 미만 정도라고 하고요. 각각의 하나씩 하나둘 정도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보통은 한 80%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호소를 하는데 내가 많이 운동한 부위, 예를 들면은 뭐 허벅지라든지 보통 몸 가까운 쪽, 허벅지, 뭐 팔 이런 근육들에 이제 근육이 너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픈 근육들이 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이제 아무래도 좀 파괴가 되다 보니까 그쪽 근육이 힘이 빠져요. 약간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근육 세포 안에 있는 그 아까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나가면서 소변색이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콜라색 혹은 진한 홍차색 정도로 상당히 진한 소변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소변을 담아놓은 거죠, 저렇게? 네, AI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소변 색깔이 저렇게 좀 약간 보리차 색깔부터 네. 시작해서 네. 아니면 뻘겋게 와인 색깔까지 가는 분도 있고 네. 정말 그렇게 진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놀래서 이렇게 맞아요. 오신 분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이제 오면은 근육도 아픈데 소변이 너무 진하다 이런 증상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질문들 막 주고 계신데요. 최종수님께서 감기 후에 근육통과 함께 소변이 짙은 색을 띠는 증상이 있다. 이게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횡문근 융해증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의과대학 시험 볼 때 족보 중에 몇 개 있는데 감기 후에 저기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사고체 신염 중에 네, 맞아요. 아이지의 신증이라고 하는 사고체 신염 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콩팥에 혈뇨가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혈액이 아니고 횡문근 융해증은 이제 미오글로빈 같은 그 근육의 찌꺼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뭐 감기약만 걸렸다고 횡문근 융해증이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IgA 신병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스트랩토코컬 감염 이후에 생기는 신병증 이런 것 때문에도 소변이 진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감염도 횡문근 융해증의 유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사실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횡문근 융해증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고 만약에 소화에서 내가 유전적인 어떤 근육 병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 근육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있으면은 충분히 조달이 되지 못하면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좀 찾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늘보리님께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4분할 루틴으로 4에서 5일 운동을 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분할 루틴. 루틴이 뭐냐면 네. 우리가 상체 하체
구분을 하면 이제 이분할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할을 하지 않고 전신 운동을 한다, 그럼 무분할 루틴이라고 하고, 네네. 사분할 루틴은 아마 뭐 등하고 어깨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번갈아서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운알못입니다. 운알못. 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위험한가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사실 위험한지 아닌지는 일단 만약에 내가 증상을 근육통을 사실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게 근육이 세포가 파괴되고 하면서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근육통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같은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운동 종류가 근육이 이제 뭐 늘어나면서 이제 신장성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근섬유가 사실 그 과정에서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졌다가 다시 쉬고 잘 먹고 하면은 회복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근비대가 유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근성장, 근육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근육통을 느끼고 근성장을 하는 과정이고 하면은 우리가 검사하면은 아마 근육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횡문근 융해증이 유발할 정도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마라톤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등산 같은 거 좀 심하게 해도 이렇게 막 알배긴다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알배긴다 이렇게 근육이 땡땡 뭉치거나 붓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주 미약한 그런 횡문 융해증이 생겼다가 스스로 좋아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은 좀 무서운 횡문근 융해증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거고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혈액으로 굳이 검사를 그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근육 찌꺼기의 이 레벨을 재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배제크님은 헬스 하루하고 저런 증상이 있어서 운동을 그만두셨어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은 3개월 하시면 하루 보고 안 나타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좀 하고 싶다. 운동을 저처럼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 가서 열심히 막 뭐 스피닝하고 크로스핏 막 열심히 하면은 뭐 첫날 하고 앞으로 못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자기 몸에 맞춘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네.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이게 정말 위험하냐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하셨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근육통만 있다고 해서 모두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의사가 물어보죠. 정말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는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심한 운동을 했는지, 뭐 최근에 뭐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든가, 드시는 약이 있는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침범당한 근육이 있는지, 뭐 근육이 정말 부은 데가 있다든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적인 근거로는 CK라고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거를 혈액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근육세포 안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나오는 물질인데요. 정상은 200을 넘지 않아요. 이 수치가 혈액 내에서. 근데 만약에 정상의 5배 이상, 1000 이상 올라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검사를 그냥 뭐 건강검진 할 때 그냥 하는 뭐 평소에 자주 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횡문근 융해증이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근육의 문제 아니면 뭐 CK라는 것도 어디서 많이 드시냐면 심근경색. 네, 맞아요. 그럴 때 하여튼 근육이 뭔가 이렇게 파괴되고 근육이 좀 이 세포가 망가지는 때 나오는 그런 주로 검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검사할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스타틴 얘기도 하셨는데 스타틴을 먹고 나서 근육이 좀 아프다 하게 되면 의사들은 아마 저 검사를 하시라고 아마 처방을 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한테 예전에는 CK라는 거를 측정을 하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루틴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측정을 매번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간 수치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횡문근 융해증 때도 간 수치 중에 하나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도 그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간 수치로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횡문근 융해증이 의심돼서 온다라고 하면 CK라고 하는 게 진단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간 수치라든지 소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혈액 내에서 이제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수치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감소를 하는데 한 12시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감소합니다. 근데 CK라고 하는 수치는 좀 더 천천히 올라가고 좀 더 늦게까지 지속이 됐다가 천천히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원에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루 정도에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도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아마 혈액 검사를 계속 할 텐데 수치가 처음에 왔는데 만이었는데 내일 2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당장 아직은 좀 초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가 이후에는 보통은 하루에 반 정도씩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한 4, 5일 정도 되면 대부분 가라앉게 됐네요. 네. 맞아요. 보통은 한 4, 5일 정도 되면은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도 안 떨어지면 사실 그때는 좀 다른 추가적인 근육 손상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치료도 중요한, 사실 치료를 저희가 담당하잖아요. 네.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데 치료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써드릴 게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치료는 또 아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잘 되죠. 네, 맞아요. 예, 대부분 맞아요. 치료가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횡문유연증을 왜 입원을 하느냐? 가장 큰 게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원을 시키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피에 이 찌꺼기가 많으니까 그 찌꺼기를 소변으로 내보낼 때 한꺼번에 이렇게 찌꺼기가 막 나가다 보면 콩팥이 이제 뻑뻑하게 거기가 걸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좀 희석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찌꺼기를 잘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손상된 근육이라든가 이제 손상되고 있는 근육 자체를 그거를 좋아지게 하는 치료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고 무리가 간 근육 자체를 뭐 당장 회복을 시켜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의 틀입니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 이후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것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혹시나 콩팥에 무리가 갈까봐 많이 헹궈주는 거예요. 이제 그 나가는 길을 막고 있을까봐 상당히 많은 양의 수액을 주면서 뚫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깨끗하게 헹궈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얼마 정도의 수액을 맞냐면은 보통 우리가 만약에 내가 수술하려고 금식하려고 입원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 뭐 한 1리터, 2리터 정도 수액을 맞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이런 경우에는 한 5리터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입원하면은 수액도 상당히 많이 맞게 될 거고 소변량도 계속 적어내라고 좀 귀찮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수액을 맞아야 되긴 하기 때문에 모두 협조적으로 이제 소변 얼마나 하는지도 잘 적고 뭐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걸 잘 적어주는 훌륭한 자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네,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 검사를 또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K라고 하는 게 잘 떨어지고 있는지, 뭐 콩팥 기능 괜찮은지 또 이런 걸 자주 체크를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너무 많으면은 좀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는지 계속 뭐 다리 이제 차가워지거나 감각 이상이지 않는지 뭐 통증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다량의 수액, 몸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헹군다 그러죠. 이렇게 몸에 지금 찌꺼기가 많은 걸 이렇게 헹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소다 있잖아요. 소다. 예, 소다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산과 반대되는 염기성인데 이거를 주사에 섞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이 이 알칼리 소변이 나와요. 근데 알칼리 소변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요로 결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몸에 생기는 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가 있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이 그 산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게 더 잘 엉겨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칼리성을 만들어주면 이게 잘 엉겨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도 이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이렇게 엉겨 붙으면은 이게 덩어리가 돼버려가지고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다를 갖다가 우리가 이 주사를 놓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벅지 근육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은 이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소변줄을 꼽아야 돼요. 아, 네, 맞아요. 소변줄을 꼽는 인생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인도 되게 황당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소변을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한 3, 4일 지나면은 또 좋아지면서 이제 다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서 소변 보러 갈 수 있다. 소변줄 빼주세요. 이러면 이제 집에 가실 때. 예, 집에 태어날 때 됐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주로 하게 됩니다.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 디셈버님께서 마라톤 후에 횡목은 유해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하고 예방할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요새 가장 핫한 운동이 제가 보기엔 마라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피드과 크로스핏의 시기를 지나서 마라톤인데 네. 클릭도 하기 힘들 정도에 이제 참여하려면 거의 네. 이제 피케팅 수준인데요. 근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횡문근 용해증이 잘 생기느냐? 사실 마라톤을 한 이후에 이게 또 연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서 피를 30분 후에 뽑고 또 이틀 후까지 피를 뽑아서 CK라고 하는 걸 재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평균이 한 2,000 정도로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증상이 있는 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뽑은 거죠. 네. 뽑고 나서 봤더니 CK라고 하는 수치가 2,000 정도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0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가 횡문근 용해증이라고 한다고는 했었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증상은 없지만 횡문근 용해증은 있긴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신장 손상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뭅니다. 네. 그래서 마라톤 이후에 횡문근 용해증은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급성 신손상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고요. 제가 사실 마라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찾아봤었는데 마라톤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 올 봄에 하프 마라톤까지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에 횡문근 용해증을 찾아오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내가 횡문근 용해증이 마라톤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신장 합병증까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 생긴 사람들을 봤더니 어떨 때 생기느냐? 그 진통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생겼다고 해요. 진통제를 먹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덥고 습한 경우에 덥고 습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사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다 보면 아파서 진통제 먹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만약에 내가 코로나까지 살짝 걸렸다 지나간 후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있었던 이후에 진통제를 먹고 마라톤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장 질환에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은 생기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베테랑들이시니까 물도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맞아요. 물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카보로딩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카보로딩이 뭐냐면은 마라톤 오늘 어려운 전에 말 많이 나옵니다. 카보로딩은 또 뭡니까? 네. 마라톤 하는 분들이 그 전에 이제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장기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미리 비축해두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횡문근 용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아주 생생한 네. 지금 예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 생기려고 공부해봤습니다. 네. 세용지마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나이 먹어도 근육은 생기는 게 맞는가요? 저는 올해 환갑인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근력 운동을 석 달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근육줄을 바뀌고 있어요. 뭐 훌륭하시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육은 그 연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저축이다. 근육이 없으면은 우리 연금이 없는 것처럼 이제 몸의 건강을 자꾸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현숙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횡문근 유해증을 경험하면 이후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걸리고 나서 이를 위해 어떤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또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급성 콩팥병이 생겼던 급성 콩팥 손상이 생겨가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지신 분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처음에 한 달 뒤, 그 다음에 석 달 뒤, 6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늘려나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유발인자가 많지 않으면은 굳이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 아까 물도 많이 드시고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슬라이드 또 네. 남은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다들 이런 네, 것들을 네.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상식적인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뭐 스피닝이라든지 크로스핏 같은 걸 하고 나서 혹은 뭐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다 초보자들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갑자기 몸 만들려고 하는 경우. 네. 이제 중급자, 숙련한 사람들, 열심히 원래 하던 사람들은 사실 잘 안 생기는데 초보자들이 의욕이 넘칠 때, 이럴 때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는 운동량으로 차근차근 올려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그 전후로 충분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음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횡문근 용해증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이것도 탈수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네. 술 마시고 나서는 절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죠. 네, 카페인 그럼요. 운동 전에 카페인 많이 드시면 또 이게 또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또 이 이뇨작용도 있어서 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게 돼서 이런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번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스타틴이라든가 이제 내가 만약에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기적으로 간 수치라든가 뭐 이런 근육 수치 같은 거를 체크를 하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열대야에 달리기 대회를 하다가 이제 28명이 탈진을 했던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횡문근 용해증이 생길 수 있는 되게 적합한 상황이거든요. 덥고 습하고 맞아요, 이럴 때 덥고 습한 상황에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보통 이제 10km 달리기는 이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좀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열대야는 아직 열대야는 좀 가라앉고 네. 있는 중이 하지만 운동하는 열풍은 진짜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각자 몸을 잘 챙기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붉은 소변이 횡문근 용해증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검붉은 소변이 모두 다 횡문근 용해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구체 신염일 수도 있고 뭐 결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약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혼자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신장내과라든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 많이 해주셨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 첫 방송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박지연 선생님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시는지는 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오늘 저 혼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뭐 크로스핏도 모르고 뭐 카보 로딩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다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네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서서히 저는 제 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까 전에 뭐 환갑이 넘었는데 근육을 계속 키우신다고 하는 분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잘하시고 또 좋은 거 드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하지만 너무 덥고 습할 때는 그 바깥 활동 삼가시고 사실 상식적인 정도로 우리가 다 하게 되면은 큰 병들은 다 막으실 수 있고 제목은 무섭지만 우리 말은 무섭지만 횡문근 용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치료도 잘 되고 그 경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우리 경찰병원 우리 박지연 선생님과 같이 횡문근 용해증에 대해서 우리 대한신장학회에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궁금한 건 언제든지 또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